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여유 있는 9월을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무기거래 협상은 이미 끝났고 지불 방식이나 핵 잠수함 등 차세대 군사기술 확보에 대한 논의가 초점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의 협상의 초점은 중국과 러시아의 미국과 관계에 있어서의 차이점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은 미국과 긴장 관계를 더는 악화시키길 원치 않지만 오늘도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러시아는 미국과 잘 지낼 이유가 없어서 북한과 위험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몇 시간 전에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우크라이나 수도를 예고 없이 방문해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지를 표시했습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기자들의 질문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례적으로 기자회견까지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화당 미국의 대선 후보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의구심을 표시하는 때 미국 국민들에게 우크라이나 지원이 왜 필요한지를 상기시켜주는 정치 이벤트이기도 합니다. 극우 무장단체 프라우드 보이즈의 엔리케 타리오가 의사당 폭동 음모 선동 혐의로 2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폭동 당시 워싱턴에서 쫓겨나 현장에 없었고 재판 내내 뉘우쳤지만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미국의 민주주의의 테러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재선이 난항입니다. 공화당 유권자가 냉정해져서 트럼프가 아닌 다른 후보를 내세운다면 바이든 현 대통령이 질 수 있다는 게 기정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고소하고 판결받고 또 명예훼손 소송으로 얽힌 케이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고소한 칼럼니스트가 부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복잡하죠? 방송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카이저 퍼머넌트가 헬스케어 노조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파업을 할 태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에서는 어제부터 위험한 듀오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위험한 듀오 그 가운데서 정치 분야에서 누구겠습니까? 김정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두 사람의 그 대통령이 북한의 지도자, 러시아의 지도자가 만난다는 얘기인데 지금 한 20시간 정도 완전 그 무장한 열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서 그곳에서 열리는 그 포럼에서 결국은 이제 그 푸틴 대통령을 만나고 그 뒤에 여러 가지 거래를 하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다는 건데 이건 지금 아주 제일 큰 그림으로 보면은 신냉전이 이미 시작이 됐고 한국과 북한이 신냉전 구도에서 각각 반대의 방향으로 뭉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북한도 이건 반드시 뭐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고 뭐 미사일 기술만 뭐 지원받고 이걸 넘어서 북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지금 잘 생산해내고 있는 엄청난 무기를 파는 활로를 러시아를 넘어서 개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폴란드에 엄청난 무기를 팔아서 꼭 당연히 돈을 버는 거죠. 미국과도 마찬가지로 무기 거래를 하고 있고 폴란드와는 아주 뭐 오랜 장기간에 굉장히 많은 무기를 주고 많은 돈을 받는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무슨 핵 기술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다 알아듣기는 굉장히 힘듭니다만 기본적인 핵 기술은 북한이 다 이미 갖고 있다. 다른 나라 것을 해킹을 해서 심지어 러시아와 잘 지내고 있을 때 러시아의 어떤 그 핵기술 사이트도 해킹을 해서 기본적인 그 핵무기는 완성을 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번에 차세대 어떤 뭐 잠수함이라든가 등등의 기술을 받아오는가 이런 문제가 있고 굉장히 복잡하고 있기 때문에 초록색이죠. 이 열차를 누구나 다 압니다. 20시간 동안 어떤 사람은 아주 극히 일부분의
북한 문제 전문가는 이미 미국이 다 이런 것을 폭로해서 알려졌기 때문에 신변 안전을 굉장히 생각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거 가도 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말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블라디보스톡으로 가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당연히 어제 뭐 무기를 주면 안 된다, 북한을 향해서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뭐 의미 있는 얘기, 실제적인 위협 같은 것들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북한이 무기 주는 것도 주는 거지만 우크라이나 전쟁도 여러 가지 세계적인 한국의 입장까지 바꾸는 것이기는 합니다만은 무기를 주는 것보다도 무기를 주고 받아올 기술에 대해서 한국은 더 신경을 쓰는 거고요.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 점을 아주 자세히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꼭 북한, 푸틴, 미국,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정세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북한이 우리가 뭐 너무 많은 그 핵실험 같은 거, 핵실험이 아니라 미사일 테스트를 하는 뉴스를 접하는 동안에 크게는 이 군수 물자에 대해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었구나 하는 것까지 알려주는 것을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를 해서 우선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의 변화이고 북한의 변화는 한국과 미국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5군데 무기 공장을 지난달에 한 주일에 5군데를 다녔다는 겁니다. 아마 하루에 한 군데 갔으면 닷새 동안 갔겠죠. 그래서 그 무기 공장, 군수품을 만드는 공장에 가서 엔지니어와 관계자들에게 생산을 늘려라 하고 지시를 했는데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대부터 크루즈 미사일 엔진 그리고 무슨 뭐 저격 소총, 돌격 소총 생산을 늘려라. 그런데 사실은 북한은 지금 뭐 포탄 탄알 같은 것은 많죠. 1953년 휴전 이후에 한 번도 쓴 적이 없기 때문에 많은데도 생산을 늘려라 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게 완전 창고에 많은데 왜 그러겠습니까? 이미 여기서 게임은 끝났다는 겁니다. 7월 달에 러시아의 국방장관이 구소련이 무너지고 처음으로 러시아 국방장관으로서 북한을 방문했을 때 다 이것저것 보여주고 판매해서 거기서 게임은 끝났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하는 것은 더 좀 디테일하게 그 주는 것에 대해서 무엇으로 받아오는가, 물론 뭐 캐시도 포함되겠죠. 무엇으로 받아오는가 등의 디테일과 앞으로의 일들을 의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북한 관영통신이 김정은 위원장의 5군데 무기 군수품 만드는 제조 공장을 견학하는 것, 견학이 아니라 가서 지시하는 것 다 얘기를 했습니다. 드론 엔진을 생산하는 공장도 방문을 해서 이건 북한의 관영통신이 보여준다는 것은 꼭 러시아에만 팔기 위해선 당시에 러시아의 국방장관과 차관 한 명이 갔는데 그 차관이 군수품을 조달하는 담당자입니다. 그럼 거기서 해결하면 됐지 왜 이렇게 세계에 알리는가? 우리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팔겠다. 한국처럼 군수품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당장 러시아로부터 캐시 챙기기가 목표도 있을 테고요. 북한의 무기 업계를 세계에 알리려고 세계가 누굽니까? 커스터머 그 무기를 사갈 만한 그런 이게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도 그렇고 뉴욕 타임스도 그렇고 그 양욱 아산 연구소의 국방 전문가의 말을 요즘 많이들 인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재 고객들에게 그걸 알리기 위한 행보였다. 그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충분한 무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북한으로부터 더 많은 무기를 받으려고 너무나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말 그대로 아주 절실하게 북한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군수조달 담당 차관과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러시아 국방장관이 7월 7일 북한이 얘기하는 전승 기념일에 동행을 했었던 거고요. 그러면 미국으로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의 국무장관이 예고하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는데 그것도 하루 방문하는 게 아니라 아예 잠까지 잤습니다. 거기서. 이건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이만큼 지원한다. 이 지원을 늦추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같은 시점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잠재적으로 지금 너무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반격한 지 몇 개월 된 이 시점에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무기 거래가 막 확장된다면 그럼 미국으로서는 난처한 일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질 수도 있고 러시아에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미국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주권 국가의 영토를 가지려고 하고 등등등등 북한에 조심해라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미 그 무기를 주는 것의 계산은 끝났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탄약, 무슨 뭐 로켓포, 단거리 탄도 미사일 등등 이런 것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로서는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에서 파악하고 있기로는 북한이 이제 숨진 프리고진이 이끌었던 용병대 바그너에는 무기를 팔았습니다. 그러나 그건 용병대고 이거는 러시아 정규군이잖아요. 정규군에는 어떤 그 무기를 팔아서 그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쓰여졌다는 증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동안 무슨 뭐 보병용 뭐 라켓이라든가 미사일은 바그너에는 용병대에는 공급을 했지만 그래서 이미 거래는 완료됐기 때문에 열차를 타고 20시간 동안이나 뭐 모험을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블라디보스톡으로 가는 거지 아무것도 안 된 것을 이제 와서 시작하려고 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관련 뉴스 웹사이트 데일리 NK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잖아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세계에서 북한이 자체 무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필요한 건 구형이잖아요. 북한은 계속 현대화하는데 구형 무기 수출부터 우선하자. 좀 창고를 비우자. 그리고 우리는 신형으로 채우자. 이때 이제 얼마나 잘 맞아요. 러시아는 구형이 필요하고 그 구형도 한국이나 북한이나 미사일 기술이나 기타 이런 군수물자 이 기술의 초창기에는 전부 러시아 것을 모델로 했잖아요. 그럼 러시아의 지금 어떠한 그 군수 물자의 호환이 잘 된다는 겁니다. 북한이 주는 일종의 작은 것, 부품적인 것, 뭐 등등의 탄약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호환이 잘 된다는 것. 그럼으로써 러시아는 곡물을 줄 수도 있고요. 오일, 뭐 군사기술 이게 문제인데 군사기술은 좀 예민하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너무너무 절절하니까 그것조차 줄 수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고 이거 누가 알겠습니까? 서로 회담을 해서 누가 더 배포 크게 누가 더 절실하느냐에 따라서 패가 달라지는 거죠. 보여주는 패가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는 그런 건데 지금으로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지금 패를 쥐고 있는 거죠. 캐시도 당연히 받아갈 수 있을 테고 이 문제들에 대해서 아마 뭐 기차를 타고 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도 열심히 논의를 할 테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비행기 잘 안 탑니다. 요즘 아마 뭐 열차 타고 가는 방향으로 할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데 왜 독재자들은 그런 것 있잖아요. 암살의 위험. 뭐 예전에 아버지 김정일도 그랬고 김정은 위원장은 뭐 스위스에서 어렸을 때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필요하면 뭐 비행기도 탑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는 열차로 간다고 하고 북한은 과거의 후원자였어요. 구소련이. 그래서 물론 국방협력을 해오고는 있습니다만 로켓, 무기 시스템 그 구소련이 설계해 줬었던 것도 있고 그것과 아주 비슷하거나 복제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들도 많죠. 그런데 구소련이 붕괴된 이후에는 북한을 많이 지원해 주지 못하니까 구소련 러시아도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 그때는 그리고는 뭐 긴장 상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할아버지 때인 김일성 때부터 소련 최초의 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뭐 그런 그 설계를 발사형 설계를 할아버지 때부터 가지고는 있었답니다. 그 러시아 것을 가지고는 있다가 그리고 나서 무슨 연료니 뭐니를 뭐 그 아들 때 그리고 손자인 김정은 때로 가서 점점 축적을 해서 3대째에 이렇게 지금 완성을 한 거잖아요. 최근에 가장 세련된 그런 분야에서만 실패를 몇 번 했을 뿐이고 그래서 이제 쇼이구 그 러시아의 국방장관에게 딱 김정은 위원장이 보여줬던 그 북한의 KN-23 그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를 폭격하는 데 사용한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거의 같답니다. 거의 같으니까 그러니까 러시아는 북한에서
이렇게 본인들이 늘 쓰던 것을 싼 값에 가져갈 수 있다면 뭘 망설이겠습니까? 러시아로서는 망설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이제 지난번에 보여줬고 그 뒤에 이건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팔겠어. 이런 것도 보여주고 또 하나는 미국과 한국에게도 보여주는 거죠. 다른 적이잖아요. 애님이잖아요. 지금 북한과 한국은. 이제 북한이 아무리 유엔에서 미국이 한국이 경제 제재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코비드 19 때 정말로 문을 확 닫아 걸어서 완전 고립이 됐어도 우리는 극단적인 고립시킴과 외부로부터의 그리고 스스로의 고립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무기 시스템을 이만큼 만들었거든 봤지.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시스템도 보여줬으니까는요. 해서 이제 북한이 이것도 또 중요한데요.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초기 단계에서는 외국의 지원에 크게 의존을 했지만 뭐 심지어는 뭐 이라크 이런데 지금 뭐 주기도 하지만 전에 뭐 가져간 것도 있고 등등. 그런데 핵무기를 생산하는 데는 더 이상 모스크바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결론입니다. 대신 이걸 더 첨단화하는, 왜냐하면 왜 필요하지 않냐면 사이버 해킹을 통해서 이제 러시아 것도 뚫어가지고 사이버 해킹으로 북한이 북한화를 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작은 핵탄두를, 작고 가벼운 핵탄두를 만드는데 필요한 기술 있어 없어? 의심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미 북한은 다 거기까지는 했다. 미국의 그 사이버 그룹이 얘기하는 것에 따르면 북한의 해커 그룹 우리가 라자루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이 제재도 했고 그리고 또 스카크루프트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이 두 군데가 2021년과 2022년에 러시아의 이제 미사일 설계국입니다. NPO, 마시노스 트로예니카 여기에 이제 딱 침투했다는 겁니다. 해킹을 해서 그런데 그때는요. 그 러시아와 북한이 국방 협력을 막 찾고 이랬던 때거든요. 그런 때도 북한은 해킹해서 기술을 웬만큼 가져갔기 때문에 다만 이번에는 두 사람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김정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왜냐하면 이건 지도자 사이에 어떠한 그 신뢰가 있어야만 줄 수 있는 수준의 기술이기 때문에 핵 잠수함, 군사 정찰 위성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한마디로 차세대 국방 자산에 대해서 러시아의 지원을 확보하고 대신에 이제 창고에 있는 많은 것을 러시아에 판다. 그것도 또 돈이 되니까 그런 거. 올해 이제 정찰 위성 우주로 발사하려던 시도 두 번 다 실패를 했었잖아요. 그걸 이제 러시아가 해줄까? 이런 얘기요. 예를 들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요. 북한이랑 바로 이제 옆에 붙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탈북자 등등 뭔가 북한인의 군사적 야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만 눈 감는 그리고 여전히 경계를 하는데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면서 이제는 뭐 미국과 리셋 버튼 뭐 이런 것도 없어. 모스크바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관계 필요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가 다르다는 겁니다. 중국은 아무리 지금 중국과 미국이 서로 굉장한 무역 문제 여러 가지 뭐 긴장이 있지만 그러나 미국도 여기서 더 적대 관계로 가는 것 원치 않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중국이 더 할지도 몰라요. 중국은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더 준비해야 되는 일이 많잖아요. 더 많이 준비하고 느긋하게 미국과 완전히 등을 지는 것, 이걸 이제 중국이 원하는 시간표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 북한의 북한과의 군사 협력 같은 것도 지금 러시아가 이걸 제안을 한 거잖아요. 러시아, 중국, 북한이 한국, 미국, 일본이 합동훈련하는 것처럼 같이 하자. 이거 러시아가 제안한 거지 중국이 제안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같이 하자 하는데 또 북한이 특히 해군이 굉장히 약하니까 뭐 이렇게 하자는 거고 하지만 그래서 중국은 그럼 미국을 조금 의식한다. 러시아는 전혀 미국의 환심을 사야지 될 이유가 없는데 우리의 무기와 우크라이나를 지금 이겨야지 되는데 그래야 푸틴도 사는데 국민에게 얼굴도 살고 실제적으로 정치적인 힘도 살아나는데 북한이 싸게 준다면 why not? 그럴 때는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것을 염려를 하는 거고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완성 단계에 아주 정말 마지막 첨단 기술을 갖게 된다는 것을 염려를 해야지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대강은 서로 얘기하면 짐작들 하면서도 더 가지 마 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러시아는 그 북한과 별로 무역 관계가 없어요. 지금 데이터를 보면은 올해 첫 5개월 동안 러시아에서 옥수수와 밀가루를 5,380만 톤 수입을 했습니다. 북한이 5,830만 톤. 중국에서는요, 쌀만 10만 2천 톤을 수입을 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거의 2배 정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비교하면은 거래도 별로 없었는데 그동안 소원했는데, 그러니까 또 하나 이웃을 만든다는 거죠. 중국과 경제 관계를 하는데 중국이 어떤 그 군사력에 대해서는 북한을 좀 경계한다 하는 이런 때에 또 다른 이웃 러시아와, 그래도 구소련이 무너진 이후에는 좀 소원했는데 그거 또 다른 이웃을 만든다는 이런 것도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북한으로서는 중요한 뉴스고,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으로서는 빨리 끝내길 원합니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 국가들도 전쟁이 길어지는 것을 원하는 국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무슨 민주주의 이상 이런 것들을 정치인들이 얘기한다 한들 여론이 항상 뭐든지 너무 길어지면은 지쳐버리잖아요. 그래서 빨리 끝내기를 원하는데 북한이 군수품을 아주 싸게 러시아에 준다면 이거는 완전히 조금 불 붙이려고 하는 곳에 기름을 확 붙여주는, 연료를 주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반도의 긴장이 강화될 것이며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더 진전되고, 기술상으로나 아니면 돈 같은 것으로나, 그리고 이렇게 되면 또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지금도 굉장히 강화했는데 전보다 더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이게 바로 신냉전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다져지는 그런 계기가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과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제가 하나 더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전해드리지 못했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이제 국무장관이 한 1년 만에 우크라이나를 갔는데 지금 돈바스 지역 동쪽이요. 그쪽이라든가 아니면 좀 북쪽이죠. 상당히 뭐 중앙 정도, 중앙에서 약간 우크라이나 그 서쪽에 있는 키브 수도, 벨라루스 바로 아래에 있는 이 키브와 돈바스 지역을 지금 그 러시아가 공습을 해서요. 그래서 돈바스 지역에서 뭐 16명이 숨졌다고 하고 키브도 공습을 했는데, 공습을 당하고 나서 몇 시간 뒤에 가장 중요한 손님을 맞이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뭐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중요한 인물들이 이 우크라이나 키브를 방문을 하고 했는데, 그런데 오늘은 왜 더 중요하냐면 불과 러시아가 공습을 하고 몇 시간 만에 미국의 외무장관이 도착을 했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사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제 예고 없이 그 방문을 해서 젤렌스키 대통령 이미 만났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외무장관과도 미팅을 하는데 4번째 간 겁니다. 이번이 제일 좀 위험했었던 시기고요. 그런데 밤을 보낸 것은 처음입니다. 잠을 잤어요, 거기에. 구태여 낮에 가서 잠깐 볼일만 보고 와도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룻밤을 미국의 외무장관, 다른 나라의 격인 국무장관이 잠을 잤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이만큼이나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고,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의 사진 찍은 것을 공개를 했거든요. 국무부에서.
비행기 안에서도 막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가기 전에 덴마크를 먼저 갔습니다. 덴마크 총리에게 가서 뭐라고 했냐면 우크라이나에 뭐 F-16 전투기도 보내주고 많은 훈련도 해주고 하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서 파트너십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보통 사람들과 똑같은 겁니다. 국가도 물론 뭐 유럽들 다 뭐 덴마크는 러시아의 공격을 받을 리는 거의 없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같은 그 유럽 땅 그리고 이상 같은 것 때문에 도움을 주고, 미국이야 뭐 러시아와 지금 미국 땅에서 전쟁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전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그래서 우리의 전쟁에 이렇게 참여를 해줘서, 물론 나토들이 다 합쳐서, 유럽연합도 합쳐서 러시아에 대적을 하고 있지만 고맙습니다 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고맙게 행동을 해줄 때 고맙습니다 해야지 다음에 이제 더 필요할 때 더 해주기 때문에, 미국은 반드시 must win 인 게 바로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우크라이나 전쟁인 겁니다. 우크라이나 반격이 이제 4개월 정도 됐는데 치열한 전투들이 많이 있었고 작은 이득, 아주 결정적인 이득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뭘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 일단 뭐 2억 달러 정도는 준다고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뭘 도와줄 수가 있지? 우크라이나 곡물이 세계 시장에 좀 이렇게 팔아야지 돈이 되잖아요. 그래야 그 돈으로 뭐 전쟁, 군수 물자도 마련하고 하죠.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능한 이제 경로 같은 것을 논의를 하는 거고, 여기서도 러시아도요, 뭐 곡물 수출 같은 거 다시 지난번에 뭐 하다가 뭐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크림반도 다리를 무너뜨리고 하니까 또 중단되고 했었잖아요. 이번에 또 터키의 대통령이 에르도안이 또 이것도 다리네요. 브릿지를 놔서 곡물 수출하는 거 새로 할 수 있게 하겠다면서도 여전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곡물 창고를 막 공습을 합니다. 이 상황에 이제 미국의 국무장관이 가서 얘기를 한 건데, 그래서 세계에는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도 열심히 싸워주십시오. 희망을 잃지 말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국내용입니다. 멀리 우크라이나에 가 있는 사진을 보여주고 기자회견도 하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제가 목소리 조금 녹음해 놓은 게 있는데 깜빡 잊고 들려드리지 않았네요. 제법 오랜 시간 동안 본인이 무슨 스테이트먼트 같은 것도 발표를 하고 기자들의 질문도 받고, and other countries are making for the immediate challenge of the counteroffensive as well. 울려서 잘 안 들리네요. 아무튼 지금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우리가 보통 평소에 표현을 할 때 고무적이다 할 만큼 반격을 잘하고 있고, 우리는 끝까지 지원하고, 지금은 이제 아직 휴전 협정이 시작되지도 않았지만 휴전될 때의 어떤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휴전되고 전쟁이 끝났을 때의 마무리 작업, 이런 때 이제 전쟁 때 많은 도움을 줬었던 사람들이 재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한국에서는 일부에서 상당히 강하게 왜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하느냐, 재건할 때 재건 사업에만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얄밉고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뭐라고 할까요? 비인간적이고 좀 그냥 우리가 보통 때 말할 때 말하는 거 표현 그대로 하면 싸가지 없는 거죠. 어려울 때는, 아니 우리 뭐 러시아와의 관계도 그렇고 뭐 북한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재건할 때는 우리가 무슨 기간 산업을 하는데 이런 기술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주세요 하고 돈만 벌겠다고 그런 싸가지에게 누가 일감을 줍니까? 지금 이제 미국의 국무장관이 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다 이제 판을 다 이렇게 깔아놓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공화당의 많은 후보들이 우크라이나에 왜 지원을 해야지 되지? 이게 이제 팍스의 터커 칼슨 쇼를 그동안 많이 보셨던 분들은, 터커 칼슨이 블라디미르 푸틴 팬이에요. almost. 미국이 블라디미르 푸틴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동안에도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아니 우크라이나를 왜 지원을 하지? 각양각색의 이유를 들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말아야지 될 것들, 이유들을 방송을 하고, 또 실제로 많은 공화당 정치인들도 돈을 왜 거기에 쓰지? 멀리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미국 국무장관의 입장이고요. 왜 중요한지를 이제 상기시키는 거죠. 왜 미국이 여기에 돈을 쓰는가 하는 것. 물론
일반 사람들이 막 디테일한 내용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가서 저 사람도 저렇게 생명을 무릅쓰고 가네. 뭐 그거 중요한 것 같아. 뭐 이런 이미지잖아요. 정치라는 것은 보통 많은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거다 하는 것을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은 조금 이따 전해드리고 여기 지금 좀 뭐를 간단한 것들을 묶어서 이번 타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직 뉴스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뭐 비난 내지는 비판 같은 것을 후보들이 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미국의 공화당이 이제 정신을 좀 차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 뽑지 말아라 이런 것 아니에요? 오늘 이제 어떤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러한 것을 하고 뭐 오후에 당연히 뉴스가 되겠죠. 이게 이제 지금 텍사스에서 오늘 이틀째 텍사스의 검찰총장이 여러 가지 막 무리가 많으면서도 그 자리를 지켜오고 유일하게 그 자리를 지켜온 여러 가지가 극우적인 검찰총장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기 때문에 낙하는 폐지해야지 된다. 이민자 정책에 대해서 뭐 좀 좋게 하면 반대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 부정선거로 졌지 하면서 온갖 법적 조치를 다 취해서 그가 이제 부동산 개발업자와의 여러 비리 뭐 남녀 문제는 그냥 남녀 문제라고 치고요. 그런 것들이 있고 해서 하원에서 공화당이 주도해서 탄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상원도 당연히 텍사스니까 공화당이 다수당인데 지금 이게 공화당 의원들이 19명 가운데 9명이 민주당 12명의 손을 들어줘야지 이 사람이 탄핵되거든요. 여기서 텍사스에서 당시에 굉장히 5일 시대였기 때문에 주지사 잘 지냈다 하고 마무리를 한 릭 스캇 전 주지사도 공화당이요 깨어나라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한때는 공화당이 원칙, 원리, 보수 제대로 된 이게 있었는데 지금 공화당에는 그냥 한 사람을 사교화하는 것과 극단주의밖에 없구나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오늘 이런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닉슨이 아니다. 닉슨보다 훨씬 나쁘다. 뭐 이런 어피니언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 뭐 딱히 이 기사는 아니지만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분위기 정도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고 잠시 뒤에 이제 그 중요한 바이든의 어려움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최근에 그 카이저 병원을 여러 번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뉴스를 보니까 그런 카이저 병원이 지금 파업을 할 그 태세란 말이야 하는 것을 보니까 조금 뭐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카이저 병원이 제가 느낌은 이렇습니다. 너무 그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친절해요. 어디 그 길을 물어봐도 저는 이제 그 버먼트와 선셋 블루버드에서 한 블럭 서쪽에 있는 그 카이저 병원을 자주 다녀왔었는데 그 병원에 가면은 그 병원이 그 병동이 여러 개가 연결돼 있어서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길을 물어보면은요, 이제 잘못 들어가서 파킹 스테이션을 길을 물어보면은 누구에게 물어봐도 어쩌면 그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데려다 주기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프론트 데스크에 있는 사람이나 뭐 의사나 간호사나 심지어 이제 그 병실 밖에서 이제 데스크에 있는 사람에게 너무 미안하지만 따뜻한 물 좀 가질 수 있냐고 하면은 뭐 어느 정도 줄까 어디다가 컵의 크기는 어떨까 너무 친절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대우가 굉장히 좋구나.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의사건 간호사건 전부 일반 스텝이건 친절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무슨 의료진이 와서 환자를 보는데도 이 테크놀로지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상, 제가 병원을 자주 안 다녀봐서 그런지 상상 이상으로 훨씬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카이저 병원에서도 지금 9월 30일에 계약이 끝나는데 카이저의 그 노조원들이 얘기하기를 이 돈으로는 생활을 할 수가 없다 하면서 생활비를 올려달라고 지금 그 파업할 그 경고를 이미 하는 거잖아요. 이미 월요일 노동절이었잖아요.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 있는 그런 이제 본사 근처에서
좀 모임을 가졌었고, 그리고 이제 카이저도 코비드 19 그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에 완전히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번아웃 됐잖아요. 그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우리는 적어도 7%는 임금을 인상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금요일에 이거 파업할지 파업하지 않을지를 투표를 한답니다. 그런데 아마도 잠재적으로 파업하기로 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응급실 같은 데서도 환자들에게 더 잘해주고 빨리 하고 또 의사와 그 약속 잡는 것도 쉽게 하려면은 그러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충족되고 있지 않고 그 사이에 생활비는 올라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카이저 관계자는 이 같은 그 노조원들의 주장에 대해서 이 모든 지역에서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그 지난해에도 2만 9천 명 이상 신규 그 직원을 고용을 했고, 올해도 이제 올해 말이 되면 지난해 2만 9천 명보다도 이렇게 많은가요?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할 계획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직원들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대우가 좋은가 보다. 다른 그 의료 그 업계에 비해서는 생각했는데도 파업할 계획이라고 하고, 9월 14일에 이제 3대 자동차 노조도 파업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된 경우는 어제 보니까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시건주의 유권자들에게 아주 그 영리한 그 선거 캠페인을 했거든요. 미시건주 유권자들에게 이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 자동차를 굉장히 홍보하고 있잖아요. 뭐 꼭 바이든 대통령만 그런 건 아니고 친환경 쪽으로 가니까 그렇지만 미국이 그게 굉장히 강한 것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시건은 이제 자동차 산업이 유명한 곳이잖아요. 바이든이 하는 대로 하다가는 미시건의 자동차 산업은 다 죽을 거야. 그리고 그건 뭐든지 다 중국으로 갈 거야. 이 정도 얘기를 하면 미시건주의 유권자들은 솔깃할 만하죠. 미시건주는요, 지난 2020년도에 바이든이 이겼습니다. 이 정도 안건을 가지고 나오면 미시건주가 바이든으로 갔었던 것이 트럼프에게로 돌아갈 수도 있다. 본선에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그 겨룬다면, 그래서 참 정말 그 아주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것을 아주 쉽게 금방 딱 잡아가지고 아주 쉽게 딱,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면 잘 안 와닿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면 와닿는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은 노동절인가 어디에 가서 그렇게 연설을 했었잖아요. 펜실베니아에 가서 나는 펜실베니아나 델라웨어나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서 그 평범한 사람들의 눈으로 사회를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뉴욕의 핍스 스트리트에서 쫙 들여다본다. 그러니까 이런 그 보통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도 그건 별로 안 와닿는데,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시건 다 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솔깃하죠. 그 자동차 업계의 파업에 대해서도 당장은 정부에서 개입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알려졌고요. 바이든 대통령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왜 바이든 대통령이 정말 그 재출마가 난항인가? 공화당의 선두주자가 4개의 형사법 위반 케이스에서, 그 밖에도 많지만 91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도, 그리고 니키 헤일리라는 공화당의 예비선거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에서 가장 싫어하는 정치인 꼽으라고 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물론 공화당에서는 인기가 있지만, 그럼 민주당이 너무 좋아해야지 되는데 점점 이게 트럼프 좋아 이렇게 해서 바이든 대통령도 그동안 입 꼭 다물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 계속 트럼프 앞서 나가봐 하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를 본격적으로 더 많이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게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그 미국인 24%만이 나이를 생각할 때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출마를 지지를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도 55%가 지지하지 않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그 경제로 가면 더 암울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정책 잘해 하는 사람은 36%밖에 인정 안 해요. 그리고 범죄, 정부의 부패, 이민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런데 현실과 좀 다르게 인식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범죄율은요, 도시에서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인공지능이나 여러 가지 컴퓨터의 현대화, 또 커넥션 이런 것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민은
정부가 예상했었던 것보다도 훨씬 뭐 타이틀 42를 폐지했는데도 막 불법으로 넘어오고 하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경제도 올바른 트랙으로 갈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내 경제는 이렇지 하더라도 실업률도 뭐 50년 정도 사이에 최저인 뭐 3.5% 정도 유지하죠. 그런데도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인기가 없는데 이건 아마도 첫 2년 동안 그것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탈출할 때 그때의 이미지가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코비드 같은 거 잘한다 막 이렇게 굉장히 사람들이 야 역시 좀 안정적이야. 아우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에 너무 어지러웠어. 울렁거렸어. 하도 막 천방지축 막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에서 딱 철군하면서 그 온갖 그 뭔가 잘못 계산한 것이 보여주면서 지지율이 팍 내려가서 그 뒤로는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플레이션 쫙 올라가기 시작해서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혀 있다 하는데도 이게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인플레이션도 처음에는 인플레이션 딱 생겼을 때 이거 몇 개월이에요. 임시예요.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라 재무장관도 그렇고 다 그랬어요. 이 이미지가 너무나 강렬한 겁니다. 한 2년 동안 쭉 뭐 괜찮아, 좋아, 안정돼. 나 이런 지도자가 지도자다워 생각하다가 딱 그 두 가지에 걸려서 어떻게 이게 제대로 안 되고 그 다음부터는 뭐든지 하는 일마다 잘못하는 것 같아. 잘못하는 것 같아. 하다가 아들 문제 딱 시작되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아들이 대선에 나오는 거 아닌데 그리고 뭐 그렇게 큰 돈도 아닌데 트럼프 가문과 비교하면 그리고 아버지가 뭘 아들 특혜를 줬다는 것도 없잖아 라고 했는데 계속 이런 것을 우파 언론에서 증거 없이 의회에서도 증거 없이 계속 얘기를 하면은 뭐가 정말 연관이 있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게다 대고 또 결정적으로 학생 융자 탕감한다는 것도 공약이었는데 그 공약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야 아무리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그 바이든 대통령 옆에 있기는 있겠지만 유권자들은 특히 나이, 말 실수 이런 것들은 정말 그 중요하고 게다 대고 카멜라 해리스는 바이든 대통령보다도 더 인기가 없으니까 괜히 미운 털 박혔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카멜라 해리스도 특별하게 대통령이 아니고 부통령이라 어떤 정책을 할 수 있는 그 파워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완전 미운 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건 정치인이 갖고 있는 굉장히 나쁜 점이죠. 어떤 정치인들은 그냥 호감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주는 거 없이 얄미운 사람 있잖아요. 카멜라 해리스가 그런 뜻이고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만약에 바이든이 공화당이 제정신이 들지 않으면 질 수 있다. 그 제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화당이 니키 헤일리 같은 트럼프를 유일하게 지금 비난하는 후보잖아요. 유일한 여자고 이 니키 헤일리 같은 사람을 딱 제정신이 들어서 후보로 한다면 니키 헤일리가 에이시안이고 여자지만 바이든조차도 이길 수 있다. 바이든 현 대통령이 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코노미스트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도자로서 인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건 아니건 어쨌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는 일은 공화당이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뭐 자세히 설명해 드린다고 헤드라인에서 광고만 하고는 자세히 전해드리지도 못하겠어요.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시시콜콜이 전해드릴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진 캐롤이라는 컬럼니스트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 오래전에 백화점에서 뭐 강간하려고 했다 해서 고소를 했는데 결국은 폭행 혐의로만 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뭐 이 돈을 뭐 몇백만 달러를 배상해라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또다시 뭐 명예훼손을 하고 이 사람도 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 했는데 결론은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분명히 명예훼손 이진 캐롤을 명예훼손한 건 맞고 얼마를 내느냐 뭐 이런 재판 같은 것을 연기하는 거 전혀 허락하지 않고 돈을 얼마를 내는가 이것만 지금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만 재판이 열린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어제 제가 39살입니다. 프라우드 보이즈라는 것을 만든 지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본인들을 트럼프의 어떤 보병단이라고 하고 트럼프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고 의사당 폭동 사건에 폭동을 일으킨 가장 그 중요한 주체이기도 한데
그 사람이 원래 워싱턴에 있지도 않았거든요. 현장에서. 그 며칠 전에 블랙 라이브스 매러 배너를 이렇게 해서 워싱턴에서 쫓겨났는데도 의사당 현장을 사전에 뭐 선동 음모 혐의 그리고 막 그 현장에 가 있는 사람을 격려하고 해서 22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뉘우친다고 하고 울기도 하고 했지만 판사는 뉘우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이건 왜 중요하냐면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입니다. 깨지지 않았던 평화로운 권력 이양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그 전통이 깨졌고 다른 사람에게도 시그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그 사람들을 사면한다고 하고 그 전에 이제 본인도 여러 가지 뭐 사면 케이스 같은 것이 있는 것이고요. 이 사람 항소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나 자신이 최악의 적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남기더군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